저희 기도를 하려면 자본주의 달달이 안 되고 스스로 배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 많은 83년의 생을 마쳤습니다. 야전 침대로 상징되는 그의 도전 정신은 대우의 세계 경영으로 이어졌지만은 한편에서는 무너진 대우그룹의 분식 회계를 메꾸기 위해서 국민 세금 20조 원이 들어간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희대 회계 사기꾼입니까? 회계 조작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세계 경영의 전도사입니까? 첫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인데요. 고인에 대한 평가는 항상 후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세계 경영을 선도한 선구자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글로벌 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세계의 글로벌 경영, 세계로 네. 발을 뛰면서 꿈과 열정 그리고 실천적 노력한 점을 저는 높이 좀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아주대병원의 빈소입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소박하게 장례를 치를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올해 83살에 어젯밤에 별세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큰 별이 졌다 이렇게 애도하는 분위기고요. 네,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아마 셀러리맨 신화, 1세대 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재벌사에서 보면 1.5세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네.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1936년 대구에서 출생했는데 6남매 중에서 4남으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은 어려웠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경기고 그리고 연세대까지 졸업하고 첫 직장은 한성실업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섬유업체죠. 거기에 들어가서 무역부장까지 하다가 네. 1967년도에 그때 이제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을 처음 창업하게 되고요. 70년대에 한국이 한창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 종합상사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외국에 파는 그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상사 들어가는 게 대학생들 꿈이었습니다. 예, 그게 네. 가장 좋았던 거니까요. 외국도 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종합상사 시대의 문을 열기도 했었고요.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면서 몸집이나 덩치를 계속 키워오면서 98년도에는 재계 2위 서열까지, 그러니까 그 대우를 키우는 그런 이제 신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80년대 기억들 많이 하시죠? 그때는 삼성, 현대, 대우가 거의 버금가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참으로 특출한 경영인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룩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을 오늘 모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우가 첫 출발을 한 것이 언제인가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1967년 3월 22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제일 가는 취직 희망처, 그리고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가장 바라는 결혼 상대자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종합상사입니다. 세계에서 자동차에 큰 힘을 떨치고 올 것입니다. 키코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로써 대우는 폴란드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으로 빠른 시간에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 첫째는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가 자기희생적으로 일을 같이 했고 또 근로자들도 자기가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또 일해줬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왜 딸 결혼식하고 아들 장례식 때 그때 이틀 쉬었다는 신화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와 관련된 상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뭐 1년 중 240일 다녔다. 네. 뭐 밖에 많이 오래 있었던 날은 280일까지 해외 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30년간 이틀밖에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말이 정도로 그러겠죠. 예, 워커홀릭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앞서 지금 저희가 그 인터뷰 통해서 성공 신화의 하나로 굉장히
회사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강조를 했었는데요. 대우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대우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근면 성실함이었는데 성공 신화를 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 근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잠깐 나온 그 서울역 앞 대우빌딩, 그때는 우리 경제 번영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음 대우빌딩 보고 난 다음에 그 위압감에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은 있는데요. 뭐 주인이 서너 번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어서 뭐 1조 원대 매각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가 신경숙 작가가 전북 정읍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대우빌딩을 봤던 그 심정이 어땠는지 적어놨었는데요. 서울역 딱 나오면 보이니까. 예, 그렇죠. 거대한 짐승이 성큼성큼 걸어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70, 80년대 때 전부 돈을 벌러 서울로 왔잖아요. 그때 서울역 앞에 딱 나서면은 그 낯선 서울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경험한 게 바로 대우빌딩이었습니다. 이게 교통빌딩을 1977년도에 그 부지하고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대우빌딩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 그때는 다 그랬죠. 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도 김우중 회장 일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강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에서는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킨다 그러는데 사원들한테요. 그건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혹사시킨다 그러는데요. 일을 많이 하는 게 결국 누구 거냐? 일 많이 하면 알아서 그 다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딴 데 가는 거냐 이거야. 우리 근로자들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놀아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굉장히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일요일 날, 4일요일 날도 제대로 다 못 논다 얘. 응? 이틀밖에 안 놀리고 있어요. 저는 뭐 주장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150일에서 한 200일.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 있는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하니까. 저 때는 저래도 뭐 다 대우그룹 가겠다고 했으니까. 저게 이제 이른바 글로벌 경영, 세계 경영으로 이어지죠. 저런 모토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필독도서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친구들끼리 막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재벌이 의도적으로 신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재벌 신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막 그 우리나라가 해외에 눈을 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유화가 딱 됐던 무렵하고 맞물렸거든요. 90년대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세계 경영을 내세우면서 당시에 청년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수출만이 살 길이다. 죄송합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대우가 앞장선 건 분명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수출 절침할 때는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고 수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애국이고 이게 사회에 공헌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물건이 나가서 된다는 이런 일념, 의무감, 사명감.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이고요. 100%를 수출을 당길 수 있다. 2, 3년 당길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제가 단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니까 뭐 가지고 하느냐 그러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고 엉터리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어요, 사실은. 1억 달러 이상 실적을 올려 억불탑을 받은 업체만 해도 12이나 됩니다. 대우시럽도 3억 불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대우시럽이 10억 달러 수출 탑을, 22개 업체가 억 달러 수출 탑을 받았으며 그러면서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우가 수백 개 해외 법인 세우면서 세계로 뻗어나갔죠.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조금 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이 현대종합상사와 삼성물산이 10억 불 수출의 실적을 올리고 있을 때 대우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1위였는데 2배 정도인 20억 불 탑을 시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 무역 상사 중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해체 직전에 이제 98년도에 대우의 어떤 그런 그룹의 위상을 보게 되면 해외 법인만 396개를 가지고 있었고 해외 직원들이 무려 15만 명, 국내 직원들만 1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어서 또 비판도 받고 있지만 당시에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실천적 노력과 도전 정신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IMF 외환 위기가 왔고 98년, 99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차익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네. 차익 경영하고요. 그걸 또 다시 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하고 장부 조작을 한 거죠. 장부를 조작해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 조작을 한 거죠. 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서 결국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GM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법인도 무산되면서 해외에서 차입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룹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무렵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은 10조 원 넘는 이제 대출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서열 26위인 삼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실상 도산했습니다. 경제계 전반에 지금 부도 도미노 삼립식품이 한신공영이 기아그룹이 진로그룹에 좀 우리가 빚 갚고 정상화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협득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간도해죠. 그걸 안 한다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직무유기고 그럼 그래서 간도해지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요. 당시에 이제 추가 수혈만 있었으면 뭐 이미 근데 부채 규모는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대우맨들 입장에서는 그때 정부가 조금만 좀 당시에는 저렇게 97년, 98년 저렇게 급속도로 재무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우맨들 입장에서는 그때 정부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또는 IMF의 구조조정 이 압력에 그냥 우리가 희생타가 됐다 이런 억울한 심정이 있을 거예요. 대우맨들은 영원한 대우맨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대우다 해체되고 난 다음에 대우맨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억울함을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같은 IMF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IMF는 대출을 옥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10조 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대우맨들 입장에서 보면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더 대출을 받았으면은 실패를 모르는 그 정신으로 뭔가 좀 세계에서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우가 그룹이 해체되고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6년 만인 2005년에 베트남에 숨어 지내다가 들어옵니다.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을 출발해 오늘 새벽 5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999년 중국에서 종족을 감춘 뒤 5년 8개월 만입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김 전 회장이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영장 집행하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리고 사무처리에 순응하겠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됐죠? 귀국후에 바로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았고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돈이잖아요. 추징금이 무려 그 당시에 17조 원 가량이 추징금이 같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년만 살다 나오죠. 그리고 2008년도에 특별 사면이 되었고요. 특별 사면이 되자마자 사실은 베트남에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특별 사면 받았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 자유이지만 문제는 국민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추징금 그게 하나도 환수 조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랏돈 어떻게 보면 나랏돈이죠. 추징금 17조 원이라는 게 갚아야 하는데도 안 갚았는데도 2년만 살고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대우재단을 만들거나 공익적인 일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 참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좀 시대를 앞서갔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간 점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김우중 회장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룹 해체되고 난 다음에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이었다. 해외를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다거나 그 이후에 추징금만 갚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뭔가 떳떳하게 김우중의 정신을 좀 더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뭐 재기까지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김우중 회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기억했을 텐데 책임지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좀 후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